친길게 만들고 싶습니다. 친길게 써놨잖아요. 왜요? 간첩들 축출하려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친길게, 친핵관 등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침몰하는 길, 불법 비상계엄 세력과 진정한 단절을 이루고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재석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재난에 담당해야 하는 기관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휴가가 반려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하여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검은 별도의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오늘 의총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아마 본인께서 참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의총에서 혁신위원장께 혁신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듣고 다시 한번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결론적으로는 뭐 결정된 게 없습니다. 차기 유력 당권주자로 꼽혔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 선언하면서 동시에 구치소 앞에 가서 석고 대제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대상 어떤 것들 혹시 보셨나요? 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말씀드렸죠.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기만한 고양이가 아니라 날렵한 호랑이가 언젠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김영호입니다. 오늘 판도라를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한민수입니다. 두 분 다 국회 과방위 소속이라 친분이 두터우시죠? 그렇죠. 예. 그러나 자주 보니까요. 자주 보죠. 예. 그러나 두 분 모두 이 토론에는 대가이시라 하도 싸움이 좀 토론이 격화될 것 같아서 그때는 경고의 종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종치는 거죠, 종쳐. 예, 맞습니다. 이제 이 종이 울리면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판도라 상자 열어주십시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김여사가 사실 알고 있었나요? 물건가요? 손방진 착용한 목걸이 누가 준 걸까요? 자, 모조품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댁을 압수수색하다가 목걸이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목걸이는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으로 6천만 원 상당의 이른바 반클리프 아펠로 추정이 됩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2022년 6월이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순방이었는데 당시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 팔찌, 브로치가 합치면 1억 원이 넘습니다. 예. 물론 뭐 돈 많은 사람들 할 수도 있겠죠. 다 진품이면. 예. 문제는 김건희 여사 측의 해명이 다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일부는 뭐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했다. 예. 하다가 지난 5월에 검찰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모두 모조품이고 직접 구매했고 직접 구매라고는 김 여사가 샀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충 보관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른다. 모조품이니까 대충 보관했다.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런데 예. 이게 사돈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오빠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오빠의 장모집에 있다는 거는 누가 봐도 국민 상식에 보면 숨기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들키지 않으려고. 근데 김건희 특검이 예. 거기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덮쳐서 수색을 해서 찾아낸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상당한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모조품일 경우도 첫 순방에서 외국 정상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인이 가짜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것도 될 거고 예. 아니면은 이게 거짓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공직자들 같은 경우 뭐 저희들도 다 포함됩니다만은 500만 원 이상의 고가품인 경우는 재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 있습니다. 예. 이 역시 지키지 않은 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품일 경우에는 모조품을 메고 국제 행사에, 그러니까 해외 순방에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거 그것도 하나. 문제가 되는 거죠. 거짓말한 거 둘. 그렇죠. 그다음에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거 셋. 예. 세 가지 다 문제다. 그럼요. 예. 사실은 뭐 모조품 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첫 순방길에 갔을 때 외국에서는 무슨 목걸이를 했던 뭘 했든 관심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이 바뀐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처음에 했었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건 아니다 하고 이제 분명히 그거에 대한 또 선을 긋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예. 저는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을 하고 갔어도 논란이 됐을 것 같아요. 과거 그렇죠. 김정숙 여사의 샤넬 옷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맞아요.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맞아요. 반환이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진품을 하고 가도 문제, 모조품을 하고 가도 문제 그런 건가요?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하는 그 영부인의 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상일까요? 좀 희생적이고 예. 그리고 또한 검소하고 그러나 국격을 떨어뜨려서는 안 그렇지만 되고. 국격은 떨어뜨려서 안 되는데 더군다나 그런 명품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예. 그거를 좀 차고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만든 수제품 같은 거 중소기업이 좀, 만든 네, 제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게 더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았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때 첫 순방이니까 또 대변인 역할을 하니까 쭉 봤는데 다이아몬드가 70개가 밝힌 목걸이를 차고 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무리 자기 돈으로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마저 신고도 안 했으니까 자기 돈이 아닌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 문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김정숙 여사도 특활비 가지고 샤넬 옷부터 시작해서 좋은 거 많이 입고 다니셨습니다. 그 선물 받아서 다 무혐의로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판결 보셔야죠. 지금은 이렇게 딱 지금 섣불리 근데 얘기하시면 안 거짓말을 돼요. 여러 번 한 거는 다 입증되시잖아요. 이건 국민의힘이 옹호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특별히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특활비 이슈도 있고 다 있듯이 이것 좀 지켜보자고요. 알겠습니다. 특활비 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소고기 먹은 얘기 합니다. 하지 마세요. 또 이런 법카 하지 얘기합니다 마시라고. 오늘. 하지 마시라고. 울릴까 종을 울릴까 할까 하다가 그렇죠. 울려도 됩니다. 됩니다. 우리 그런데 최근에 이 12월 3일 계엄 때 이 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시민 100여 명이 이제 소송을 냈는데 1심 법원에서 10만 원씩 이제 배상 판결이 좀 나왔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며 위자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05명이 왜 그런지를 한번 살펴보니까 12월 7일 날 당시 처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의 다 들어오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105분이 안 들어왔답니다. 그 숫자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미 그 소송을 하겠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 10,000명 된답니다. 계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제 처음 사례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거의 다 인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액수에 그래서 우리 국민 전체가 다 하면 한 5조 원이 넘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지금 알려진 재산만 해도 뭐 80억 원이지만 뭐 거기 감당을 못 하겠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상징적 의미로는 우리 국민들이 받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더 크게 보면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유연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말라 이런 강력한 경고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법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 손해로 인한 자기가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거의 인과관계, 계엄으로 인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걸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는 좀 이런 거를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계속해서 대법원까지 결국은 갔는데 그거는 이제 기각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역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특검 수사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형사재판도 요즘 출석을 안 하지요. 근데 이거만은 제가 볼 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이 재판은. 본인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1심 때는 제가 우리 국민들 입장을 대리했던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1심 할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답니다. 응하지도 않고. 하지만 이렇게 딱 105명에 대해서 10만 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결사적으로 이 재판에 응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막 이제 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압수수색을 했고 또 윤상현 의원 총선 당시 공천위원장을 지낸 분도 10시간이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관례이고 어디까지 개입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인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번 문제는 지금 어디서부터 엮여 있는지 제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되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 사안들이 아니었을까.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는 그것들에 대해서 뭐 전화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특검 전에 이미 검찰에 출두해서 다 얘기를 했다고 하세요. 했는데 그거를 또 특검에서 다시 불러서 똑같은 거를 계속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라봤을 때 저희 압수 다 들어왔잖아요. 매주 금요일은 저희가 그러면서 뭐 특검의 날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다 지방 가 있고 지역구 가 있는데 금요일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털어요. 터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달랑 종이 한 장 들고 가고 핸드폰 하나 들고 가요. 그런 걸 보면 국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제출을 하게 하고 조사받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탄압입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심합니다. 정당은 정당 나름대로 다 절차들이 있어요. 정당 민주주의가 돼가지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다 맡겨놓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기자회견장에서 나는 공관위원장이 윤상현인지도 몰랐어. 정진석이었나? 야, 이런 거짓말을 국민들 앞에서 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다음 녹취록 딱 까졌는데 나왔어요.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잖아. 걔한테 얘기했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 비속어 쓰는 게 참 부적절합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워딩을 옮겨놓으면 이렇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역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는 명확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 공천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관여하는 대통령도 없었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말을 다 듣고 공천을 주는 여당도 없었다. 명확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져야 됩니다. 여튼 그래서 그럽니까? 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꾸 국민의힘 정당 해산 얘기가 나옵니까? 왜 남의 당의 정당 해산 얘기가 민주당 전당대회 화두가 되는 겁니까? 저는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정당 해산됐고 의원직 5명이 박탈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윤석열이 속해 있었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통합진보당보다는 100배, 1000배 더 위중하고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란 세력과 협치도 타협도 거래도 절대 없다라는 점을 두 후보는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김문수, 장동혁 같은 경우는 대놓고 윤석열 내란에 동조하고 찬성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국힘을 해체하고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때쯤 가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내세워서 야당을 말살하고 일당 독재를 완료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보여지는 모습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 되겠구나. 그리고 여전히
윤 어게인을 외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끌고 가겠다는 세력들, 계엄을 동조하고 비호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집권당에서 보면 집권당 당원들도 그렇고 지도부도 그렇고 의원들 저를 포함해서 정상이 아니다. 참 이게 제가 논평도 냈는데 정말 우습다. 그만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찬대 후보와 처음에는 강선우 의원 둘이서 의견이 좀 달랐어요. 그리고 강선우 후보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명심을 받아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또 실제로 물러났고 그러면서 개딸들로부터 많은 공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45명에 대한 국회 제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일일이 호명까지 하셨더라고요. 포함되셨죠? 저 포함됐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해산할 수 있으면 저는 해보시라고 진짜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당대회 하면서 저희 당을 가지고 이렇게 하냐. 저는 결국 인기몰이하고 있는 두 분의 후보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가능할까? 저희는 위법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는 계엄을 모의하지도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엄했을 때 저희는 저 1시간 넘게 국회를 도착했는데 전체가 다 폐쇄돼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쥐구멍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저는 좀 늦게 도착한 경우고 저희가 탄핵을 반대했다 그렇게 오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탄핵 반대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위헌적인 정당의 절차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45분이 우리 최 의원이 들어있어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멀쩡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미안합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 그 뭐 서부지법 기준이시죠. 멀쩡한 표현, 멀쩡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왜냐면 수정하거나 사과를 왜냐하면 45분이 위헌적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그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수사기관을 막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고 45분이 한남동 관저에 스크럼을 짠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들 모두를 제명하자. 그 문제를 떠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분들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포영장 관련해서 저희가 불법 저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그날 공수처가 오지도 않았고요. 저희는 공수처 앞에서도 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관저 앞에서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람들과 세퍼레이션된 아주 별도의 장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발 절차적인 정당성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잘못된 부분을 그 해명을 당시에선 하세요. 지금 해명 중입니다. 그 체포영장 부분이 문제 삼았는데 결국은 그게 적법하다는 게 중앙지법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적어도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정당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니라니까요. 말에 대해서 그 동의할 수 정당이 어떻게 없다고요. 활동입니까? 저희가 책임지시면 어디서 됩니다. 하던 그게 뭐가 그렇게까지 문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면 책임을 지세요. 그럼 됩니다. 자, 아슬아슬하게 선을 넘는 듯 안 넘는 듯 하고 있습니다. 토론 열기가 뜨거운 건 좋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청래, 박찬대 두 후보는 그러면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역대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도 지금의 국민의힘처럼 장기간 표류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극우화되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지금 자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 세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이 정치권이 균등하게 가기는 저는 새의 오른쪽 왼쪽 날개와 같다고 봅니다. 양쪽이 잘하기 경쟁을 하기 바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전대를 저희들 치른 다음에 곧 이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나 또 동료 의원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좀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새롭게 정비해 가는 중입니까? 아유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 당을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먼저.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 극우라는 게 지금 대통령 옹호하고 있는 집단과 아닌 집단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환기 씨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들이 보면 우리 내부와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자꾸 구구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이 실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외부에서 떠드는 소리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내부에서는 정확해요. 저희가 계엄 잘못됐고, 그리고 그 당시에 탄핵이 됐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엄 당시부터 시작해서 수차례 사과도 해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마치 안 한 것처럼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구구 프레임에 자꾸 말린 것처럼 말리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고 내부에서는 자정의 목소리는 엄청 높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뭐 극우와 보수 유튜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판도라 상자를 열어보겠습니다. 공장 노동자들 모임을 대선의 본질이죠.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밝혔습니다. 김어준, 친여 성향 유튜버 기반 매체의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포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친여 매체, 친여 유튜버인 사람들을 굳이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도끼 객긴 아니냐. 아니죠. 다르죠. 저나 우리 김앵커도 다 청와대 출입기자를 해봐서 그 등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지금은 좀 변했겠습니다만은 큰 흐름은 맞을 겁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 때는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언론사는 아예 출입을 안 시킨 적이 있어요. 뭐 출입해도 파면 될 때까지 기자나 비행기 안 태운 적이 있죠. 그렇게도 하고 뭐 신생 매체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자기들 비판적 기사를 쓴다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출입 못하게 막았던 게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언론 탄압인 거죠. 이분들을 유튜버로 볼 게 아니고 정식으로 그 등록 절차 있지 않습니까? 문체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을 거예요. 거기 언론사로 다 등록된 매체들이다. 보도 실적, 그다음에 기자들의 활동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게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출입기자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그 관련된 비판을 한다거나 뭐 논평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절차를 지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보수 쪽에서도 그 기준에 맞게 그동안에 활동을 제대로 해왔거나 보도량이 있거나 그런 부분들을 등록을 한번 해보세요.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즘. 신문에 많이 나오고 있고. 신문에 어떤 게 나옵니까? 이 절차상의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 말고. 아니 말고 신문에 있는데 일단 지금 뭐 대통령실 기자단 내에서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신문 보시고 그건 얘기하시면 되고 일단 공고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두 번째로는 보통은 기자단과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는 그렇죠. 그게 관례고 그리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또 초기잖아요. 대통령 초기시면 또 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했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상의 좀 하자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유튜버 채널이 100여 개가 훨씬 넘는데 3개를 콕 집어서 하필 극좌적 거의 극좌 성향의 유튜버들이 들어왔고 명예훼손 걸릴 것 같은데요. 그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데서 그리고 극좌라고 하면 아니 맞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변인 얘기를 합니다. 뭐 언론사 기준에 맞는 나름의 그 엄정한 기준을 갖춰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출입 언론사를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절차상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오케이. 그런데 이 말을 딱 해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걸 듣고 아 정말 우리 국민이 바본 줄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고성국 TV도 좀 넣고 다 같이 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좀 변명이 좀
유치하다. 솔직히 예.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과방위원, 국회 과방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된 게이트키핑이라든지 데스킹 기능이 없는 매체들, 또 일방적인 부분만 부각해서 보도하려고 하는 그런 매체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언론으로 인정하고 수용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국회 과방위에서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유튜브는 규제 대상에서 굉장히 제외돼 있잖아요. 아무 말 대잔치도 좀 나오고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규제를 해야 될까? 그것들이 가져오는 정치적 양극화라든지 사회 분열과 갈등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사태, 내란 사태 때 스카이데일리라는 예. 정말 그런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곳도 예. 있고, 저도 부정선거 당선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근데 그 유튜버 영상을 지금 제대로 내리질 않고 있습니다. 그 구글 코리아, 예. 구글 측에서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어떤 보도를 하고 그런 보도 기능을 한다면 거기에 따른 사회적 책임, 그 부분은 확실히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아유 뭐 얘기하자면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은 뉴스 공장이 단연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 많이 걸리시겠어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의견에 저도 동참하고 우리 과방위의 역할이 그런 가짜 뉴스 생산하고 정치적인 것에 편승해서 예. 일부 호도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없어져야 될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계엄 전에는 정강훈 씨 계엄 사태 때는 네. 정강훈 씨 쪽에 이렇게 많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연단에 오르기도 했는데 대표님의 뜨거운 애국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손잡고 한번 손을 크게 한번 들으십시오. 이제는 전환기 씨 유튜브에 이렇게 당 대표에 나간 분들이 이렇게 출연하는 거 그것이 이제 국민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당연하죠. 그거를 제가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의원들한테 이게 맞냐 나가는 게 맞냐 뭐 다 떠나서 팩트를 먼저 체크하니까 전혀 그건 아니다. 근데 왜 그런 방송가 오버가 되는지는 저는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있었더라고요. 유튜버 우리 우파 유튜버 한 4명 정도가 모여서 돌아가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정책이나 견해를 좀 들어보자. 그 프로그램이 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길 유튜버에 나간다는 거는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예. 김문수 전 후보도 그랬고 지금 장동혁 후보도 그렇고 그거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4명 안에 전환기 씨가 들어있습니까? 들어있겠죠. 고성 그러니까 TV 문제가 되고 되는 아마도 근데 그런 거를 너무 확대 해석해서 여기 나간다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저희 MBN 프로그램에 나와서 네. 윤어게인이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보수 어게인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한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윤 어게인이 정말 새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분의 입에서 보수 어게인이다라고 하는 등치화하는 이거를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 제가 왜 이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윤 어게인에서 윤 어게인을 말한 건 아니고 정통 보수의 세력을 만들어 나가고 보수가 사실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신 걸로 보여요. 예. 근데 이제 딱 항상 그 한 문장이나 그것만 보면 그게 오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와가지고는 아예 그런 표현 근처를 가지 예. 말아야겠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은 집결해야 될 타임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예. 저희가 다시 모여서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내고 국민들한테 좀 인정받을 수 있는 예. 그런 혁신과 재건이 저는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당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대변인이 얼마나 힘든 위치인지 지금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오늘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요. 다. 근데 적어도 선을 그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환기 씨를 대변하는 사람들, 예. 그런 전환기 씨를 비롯해가지고는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인정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고 예.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아서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 손절을 못하고 윤 어게인이 보수로 다시 보수 어게인입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의 국민의힘은 벗어나기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 시대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커다란 축복이다.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저 장면을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이 이제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죠. 5년은 너무 짧다. 한 10년, 20년을 해도 된다. 저런 사람. 문재인 정부의 장차관들 명단을 쭉 봐.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야. 무능한 인간들이야.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야. 국회나 혹은 그 입법기관에서 있었던 말씀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확인을 잘 못한 바도 있지만 아직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인사혁신처장을 꼭 이분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의 과거 발언들 또는 유튜브에 나와서 했던 얘기들은 사전에 검증이 다 됐던 겁니까? 제가 뭐 지금 대통령실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여러 가지 뭐 본 유튜브도 찍고 뭐 글도 쓰고 한 것 같은데 민간 신분이었다고 하더라도 과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평가를 참 많이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한민수 의원은 얘기 안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대표. 전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알만한 정치인들도 평가를 많이 해놓으셨는데 그거 보고 아마 좀 과하다, 불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제법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이 이제 뭐 사과를 진솔한 사과를 했습니다. 멍청하게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뭐 어떻게 됐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에 이야기라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몇 가지. 그럼 공직에 나오시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신 겁니까? 이제 공직에 나온 이상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저는 이 부분하고 조금 분리해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전문가였고 인사혁신 관련된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서 이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보셨겠죠. 이분의 능력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민간 때 해왔던 그런 혁신적인 인사혁신 방안들 이런 걸 적용해서 공직사회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인사 부분을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사혁신처라는 거는 우리나라 공무원 75만 명의 채용과 승진과 다양한 교육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중립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명심파 교주가 같은 이런 사람이 올라오고 모든 사람을 다 까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사를 맡길 수 있는 분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말 국민의 마음으로 제가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연방제로 해야 된다. 뭐 북한하고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이게 말이 연방제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고 맥락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거는 그분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8.15 광복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 누가 또 사면될지 복권될지가 또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전 대통령에게 마음의 빚이 좀 있습니까?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요?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발언을 좀 수정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딸랑이를. 네, 대통령님이 특별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취임하신 뒤로는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평가하는 건 그렇고요. 다만 저는 대통령의 사명권은 절제되어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대통령의 사명권은.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다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인 같은 경우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게 뭐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또 뭐 사면 복권을 해준다. 우리 국민들이 흔쾌하지 않죠. 우선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감대?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사면 대상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갖고 계신 진짜 고유의 권한에다가 고도의 어떤 정치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결코 우리 국정 운영이랄지 전체 우리 국민들의 삶에도 큰 현재 뭐 큰 논의할 필요 없습니다. 보고 그게 국민들 여론을 잘 살핀 다음에 최종 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면권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뭐 저희가 그걸 갖고 하라 마라 한 그런 상황은 아닌데 지금 작년 12월에 형을 받고 2년 징역형 2년 받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것도 좀 의아하고 더 중요한 거는 국회의장의 행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의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분이 조국 전 대표를 면회를 가시고 이런 행보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 거는 왜냐하면 저도 왜 의장께서 가셨을까 하고 좀 알아보니까 이게 이달 9일 날 면회를 하셨는데 면회 신청은 꽤 오래전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교도소 측의 입장도 있을 테고 그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이 날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분 간의 관계는 조국 전 장관이 대표가 의원 시절에 후원회장도 하셨고 두 분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이제 혁신위원을 같이 해가 인연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논란 이른바 조국 전 대표 사면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잡힌 일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은 일체 없었던 걸로 취재됐고 뭐 소위 말해서 사면 밑밥 깔기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런 건 좀 아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공정에 대한 훼손의 가치가 저는 조국 전 대표가 청년들을 많이 우울하게 했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좀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을 좀 잘 들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도 좀 있었지만 역시 명 대변인들답게 각 당의 입장과 논리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5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까지 지냈잖아요. 마귀더라고. 인간이 아닌 분이다. 대차반. 정치에 계셨으면 지금쯤 대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커리어가 다 완성돼 있을 텐데. 저도 대통령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 경기도 분당에 있는 마약치유예방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이사장은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판도라의 주인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제2의 도전,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죠? 지사님? 아니면 의원님? 아니면 지사는 대표님? 네. 명함이 너무 많아요. 대표가 좋습니다. 지금 공식 명함은 몇 개? 명함에 몇 개 직함이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은구 대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뭐 상장사지만 포니링크 대표. 남경필 회장님이라고 부를 날이 이제 지금도 회장인데요. 회장 겸 대표인데 전 대표가 좋아요. 회장은 뭔가 좀 이렇게 뒤에 물러나는 분이잖아요. 그 판도라 역사상 판도라에 2번 출연한 분은 지금 우리 대표님이 처음이거든요. 진짜예요? 예. 와. 근데 하나도 이게 진짜 세월의 흔적이 전혀 안 느껴져요. 이 동안을 유지하는 뭐 비결이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그러면 그냥 얼굴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경쟁을 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딥하지도 않아 그냥 좀 그려. 요즘 저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세요. 진짜 편해 보인다.
은구가 뭐예요? 은구가 저희 아들이 이제 마약 사고 치고 이제 감옥에 가려고 재판을 받는데 남경필 전 지사의 장남 남보 씨를 태운 차량이 법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 씨는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지만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 있던 가족들은 남 씨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실은 저희 가족이 신고했고 그전에는 본인이 사실 자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본인 자수하고 가족이 신고했으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건 저희 힘으로 못하니 국가가 가둬주세요. 나를 좀 스스로 가둬달라. 이 마약을 끊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 제가 저희 아들한테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영어로 하니까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그래서 never의 N, give의 G, up의 U, NGU를 한글로 읽으니까 은구, 은혜를 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never give up. 아드님은 지금 보소에 있죠? 저희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 치료도 같이 겸한.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은 물론 실형 2년 6개월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는데 그 감옥 생활 중에서도 옛날 공주치료감호소라고 있었죠. 그게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감옥 생활을 치료를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마약을 이제 끊은 감옥이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아들 마약 얘기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저는 이제 그거 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럼 아드님은 어떻게 처음 이 위험한 길에 들어섰냐는 거죠. 저희 아들도 뭐 결핍이 있었을 테고요. 제가 후회하는 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유학 보냈거든요. 몇 살 때 갔습니까? 중학교 때 갔죠. 혼자? 혼자 갔죠. 미국 가서 영어도 배우고 또 중국 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G2가 된다. G2 국가들. 그래서 그런 이런 거 배워놓으면 네 인생이 앞으로 잘 풀릴 거야라는 출세지향적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실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그 가운데 마약에 노출이 쉽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5번의 국회의원을 하시고 또 경기도지사도 했지만 결국 아들의 그 문제 때문에 정치를 떠나신 거잖아요. 정치를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그만둔 건 아니에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원인 중엔 하나겠죠. 근데 감사해요. 정치를 떠난 걸. 정치를 우리 아들이 떠나게 해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동안 정치는 오래 해왔지만 또 아쉽기도 하지만 이제 그건 다른 분들께 맡기고 저는 일자리 만들고 세금도 잘 내고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해보고 싶습니다. 정치에 계셨으면 지금쯤 더 화려한 정치인의 길을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든지 대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커리어가 다 완성돼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뭐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5선에 도지사 했던 게 제가 다 50세 미만 전에 했어요. 근데 정점이었죠. 뭐 도지사에다가 국회의원도 5번 하고 뭐 엄청 뭐 잘 나가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50세 이후에 저는 낙선하고 국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일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혼도 하고 저희 아들은 감옥에 가고 이거 두 개 비교해 보면 앞에는 반짝반짝반짝 여긴 미저러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표현을 그때 쓰잖아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더 행복해요. 야 이거 참 정치는 언어. 아들이 곧 만기 출소하죠? 네, 10월 달 되면 2년 6개월 형을 마치고 이제 사회로 복귀합니다. 나오면 마약 치유 운동 은구에서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제가 저 선생님보다 훨씬 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저는 마약을 해봤잖아요. 경험해봤으니까. 저분은 안 해보신 분이고 예. 제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경험해본 사람이 좀 더 잘 말이 가르치죠. 돼. 아니 이게 아들의 이 감옥 다녀온 아들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부모는 그게 흔하지가 않은데. 아니 예. 마약하는 동안엔 마귀더라고. 제 아들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문이다. 근데 지금 다시 옛날에 그 뷰티풀 보이로 돌아왔거든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사실 뭐 마약을 했다, 마약 전과가 있다 그러면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워지지 않는 주홍 글씨가 새겨지면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아빠가 말이야. 정치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냐?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정치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인지도 올리는 거예요. 자기 이게 아니 정치인들은 막 자기를 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알려져요, 잘. 그래서 다들 판도라에 나오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판도라도 저기 뭐야 정치 올리는 게 그게 일이잖아요. 예. 제가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대한민국에 너 모르는 사람이 있냐? 남경필 아들 마약하는 배차반. 너 모르는 애 없잖아, 사람 없잖아. 너는 인지도가 지금 짱이야. 근데 네가 좋은 쪽으로 생각해. 네가 완전히 마약을 끊고 세상에 드러내놓고 네가 다른 일을 하는 순간 또 뭐든지 할 수 있어. 정치랑은 이제 발을 끊으셨다고 했지만 정치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에 5선 국회의원과 경기도지사까지 지냈잖아요. 그런 분의 시각에서 지금의 한국 정치, 공교롭게도 경기도지사 그때 이제 맞붙었던 분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되고 네.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국민임을, 경기도의 진짜 주인이 도민임을 언제나 생각하고 낮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보수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보수가 죽으면 대한민국에 좋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양날개 같이 새처럼 균형을 잡으면서 날라야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수가 죽으면 대한민국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 좀 안 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네. 이제 어떻게 느끼세요? 그래도 정치를 해보신 분이니까 아까 네. 이제 마약을 해본 사람이 더 상담도 잘하고 더 이제 마약의 위험성을 더 잘 알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저도 대통령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치를 그만둔 이유가 저도 대통령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정치를 그만둔 이유가 이게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갈등 지향적인 정치를 하겠구나.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기 전에 제가 그때 경기도지사였거든요. 제가 여야 연정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연정 얘기하신 분이죠. 도청을 찾아오셨어요. 예. 그때 당시 민주당 대표 대선 후보가 근데 연정을 배우시겠다고. 좋은 일이죠. 2번이나 오셨어요. 야,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드디어 대한민국의 연정이 시작되겠구나. 아니더라고요. 그때 적폐청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한쪽이 이렇게 여기를 공격하면 여기도 또 다른 공격이 시작이 되고 이게 계속 아까 마약도 상승하듯이 분노와 증오도 점점 올라가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사실은 팬덤을 모으고 그다음에 갈등을 부추기고 그래서 어느 진영의 대표 선수가 되고 그러고 파이널 라운드에서 링에 올라서 대결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정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나는 대통령이 못 되겠구나. 그러면 더 이상 정치는 하지 말자. 그때 느꼈던 어떤 우리 한국 정치의 문제점 이런 것들은 참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죠? 지금? 재현보다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어떻게 느끼세요? 좋아지나요, 우리 정치는? 저는 이제 중립을 갖고 있어요. 진행에 대한 앵커라. 아니 그게 아니라 여야를 지금 우리의 여야 어떤 정당의 얘기가 아니라 여야를 떠나서
점점 협력으로 가는지 아니면 더 갈등으로 가는지 10년 전에 비하면 뭐 앵커로서 개인 의견을 피력한 바는 전혀 없지만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연정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쪽으로 가기보다는 정말 평행선, 절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평행선처럼 계속 가는구나. 어쩌면 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고조된다. 잘하는 거는 칭찬해주고 못하는 건 비판하지만 저는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 안에서 경쟁자잖아요. 근데 정강이 끼어 부러뜨려가지고 은퇴시키면 그건 안 되잖아요. 고향이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정치를 떠나서. 그래도 이제 친정인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시기에 어떠세요? 안 할래요. 안 하고 갈래요. 혹시 그런 콜 여전히 와요? 이렇게 다시 좀 정계 복귀해줘서 우리 당을 좀 중심을 좀 잡아달라. 아직 왜냐하면 젊으시니까.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는데 아직도 러브콜이 와요? 네, 오시는데 제가 그러면 은구 아니면 저희 사무실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는 일을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제 얼굴을 보시고 얘기해보면 와, 저 인간이 진짜 행복하구나. 아유, 그러고 그냥 가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마약에 이제 중독됐거나 마약에 아예 근처에도 못 가게 막는 예방적인 일도 하시고 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마약 치유와 관련돼서는 첫 번째로 아예 손을 안 대게 하는 게 1번이에요. 예방과 교육이죠. 그다음에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돼 있어요. 또는 마약을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갔다 나와요. 이 이후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도록 치유하는 것. 특히 10대, 20대 마약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급격하게. 50배가 늘었어요. 5배가 아니라 50배가 늘었거든요. 관세청이 지난해 마약 밀수 단속에 나서 적발한 마약의 중량은 624kg으로 약 89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에는 필로폰이나 코카인 등의 적발이 줄어든 반면 엑스터시와 졸피뎀, 프로포폴 등 신종 마약의 밀수가 급증했습니다. 안 걸린 사람까지 하면 엄청 더 늘었다는. 원래 이 마약은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평생 마약을 연구하신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약 100배를 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걸린 사람의 100배가 마약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마약 검거가 10,000명을 넘었어요. 100만 명을 훌떡 넘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젊은이들이 마약을 급격하게 많이 하게 되고 이거는 곧 우리의 미래에 미국의 좀비거리 같은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 막 커리 구거,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 심각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 우리한테도 현실이 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 사업을 준비하면서 남경필 이노마라는 이젠 노 마약이라는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젊은이들이 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길을 묵묵히 가시는 거에 이제 진짜 응원을 보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많은 국민은 또 언젠가 정치인 남경필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제 가능성은 항상 다 열어놓고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범도 내셨으니까. 그냥 그거는 영상으로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굴하지 않아 질하지 않아 힙하지도 않아 그냥 좀 구려 하나뿐인 내 삶을 좋은 걸로 채우고 나쁜 건 비워버려 너를 아껴줘.